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 시민들에게 언제나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전해주는 팟캐스트 시청 뒷골목 5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언제나 식상하신 시사블로거 IM피터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블로거 IM피터입니다. 네, 어차피 소개는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공무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간단한 인사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현수 주무관입니다. 네, 항상 사무관님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한 등급 낮은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대신 굉장히 높으신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의 권오영이고요. 지난달까지는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예, 좀 서울대로 가니까 뭔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뭐 어차피 한국에서 교수란 잡무를 하는 역할 아닙니까? 애들 가르치고 논문 쓰기보다 잡무에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울대는 공무원 아니에요? 준공무원? 그런가요? 그 법인으로 바뀌어서요. 이제 지금 바뀌었나요? 공무원 신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좀 있으면 또 영업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 중국 유학생들 좀 데려오라고. 혹시 뭐 3년 계약직 이런 건 아니겠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정규직.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풍납토성에 관해서요. 풍납토성이 뭐냐고 하면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풍납토성은 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하는 성이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백제 최초의 왕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그래도 교수님인데 좀 길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 정도는 저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다 뽑아왔어요. 예. 어느 정도 시간? 뭐 3분 정도. 3분요. 예. 자, 이 성은 20세기 전반에 그 1925년도에 을충년 대홍수라고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이 남으시진 않았겠는데, 아니 그 국사 시간에도 안 배우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예. 그때 홍수에 아주 그냥 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우연히 중요한 유물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니까 일본인 학자들이 이 유물이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이미 백제의 중요한 성으로 인식이 되어 왔었죠.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 돌아가신 김월령 교수께서 발굴을 하시면서 하여튼 백제 초기의 중요한 성이다라고만 했는데 이 성이 백제 초기의 왕성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제 88 올림픽 준비 때문에 인근에 있는 몽촌토성 발굴 조사가 실시됐고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확 글로 몰렸죠. 그래서 몽촌토성이 백제 최초의 왕성이다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역전돼서 97년도 이후부터는 풍납토성 내부를 발굴해 보니까 워낙 많은 유물이 그리고 이제 워낙 이 등급이 높은 유물들이 나와버리니까 이제는 거의 이제 이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납토성이야말로 온조가 백제 국가를 건국한 이후에 475년에 계로왕이 사망할 때까지 백제의 왕성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학계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몽촌토성은 아예 왕성이 아닌 걸로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풍납과 몽촌의 관계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풍납토성은 면적이 넓고 평지에 있는 대신에 몽촌 토성은 약간 구릉 위에 있어서 방어에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더라도 계로왕이 고구려의 장수왕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이 살해당할 때 풍납 토성에서 7일간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몽촌 토성으로 탈출합니다. 그러다 붙잡혀서 이제 살해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두 개의 성이 평지성과 산성 이런 보완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왜 지금까지 왕성으로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이 땅 속에 있는 유적들은요 발굴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풍납토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면에서 4m 아래 백제 유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파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발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풍납토성 같은 경우는 뭐 한국판 폼페이처럼 완전히 땅이 이제 잠겨 있다고 보신 거죠. 예. 475년에 고구려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백제가 한번 멸망을 하죠. 그리고 계로왕의 뒤를 이어서 문주가 다시 이제 공주에 가서 왕위를 잇죠. 네. 이때 풍납토성은 거의 방치돼 버립니다. 그리고 20세기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되고 계속 한강의 범람에 의해서 자꾸 모래가 쌓이면서 결과적으로 475년의 시점보다 지금은 4m, 5m 더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고구려 군대는 풍납토성의 남쪽에 있었던 몽촌토성을 이 중부 지역의 지배의 전진 기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몽촌토성에서는 백제 이후에 고구려 유물도 많이 나오죠. 반면에 풍납토성은 완전히 잊혀진 왕성.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각광을 받게 되는 참 극적인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서울을 뭐 600년 역사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왕성이라는 그런 기능을 본다면은 뭐 남한 쪽에 보면은 이제 서울 그러니까 백제 왕성으로서는 이게 제일 오래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1994년도에 서울시가 서울시 정도 600주년 기념 행사를 한 것은 약간 좀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조선 왕조로 본다면 맞지만 조선 왕조보다 훨씬 이전에 현재 서울시 강남의 왕성을 가지고 있었던 백제라는 국가는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은 서울의 역사가 600년이 아니라 이제 2000년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풍납토성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백제가 참 알짜배기 땅을 잘 골랐군요. 그렇습니다. 강남 스타일이죠 정말. 그때도 강남이 살기 좋았던 땅인가요? 그때는 강북이나 강남이나 다 살기 좋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공기도 좋았고. 예. 그러면 2000년이 넘었다 그러면은 웬만한 그러니까는 그 수도로 따지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죠. 다른 외국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서울이 고도라는 이미지를 가졌을 때는 상당히 긴 것이죠. 거의 2000년.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씩 비긴 하지만 상당히 서울시의 역사를 아주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적이죠. 그런 좋은 땅이 이제 어쩌다가 발굴이 되어버리면서 논란이 시작된 걸로 아는데 이제 공무원님께서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풍납토성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 규모면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문화재 이름은 서울 풍납동 토성이고요. 국가 사적 제 11호가 되겠습니다. 63년 1월 21일 날. 아니, 너무 보도자료 읽는 식으로 하시고요. 저기. 그러면 그럼 제가 한번 예. 그러면 지금 풍납토성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이렇게 역사적 유물이 있는 땅인데 예. 여기 이제 사람이 살고 있고 네. 그럼 유물을 발굴하려면은 여기 거주하고 있는 분을 뭐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유물을 팔아 이제 예, 뭐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 풍납토성 안쪽에 계신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사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풍납토성 내부에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6,196세대에 42,295명이 지금 거주하시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발견한 게 97년이었죠. 예, 그 부분은 우리 교수님께서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이 이제 거의 안 사는 상태에서 이제 논밭으로 이용되다가 서서히 사람이 살기 시작했죠. 1960년대만 하더라도 여기는 뭐 사람이 거의 안 살았고 80년대에도 별로 안 살았는데 서서히 이제 이 뭐 인구 밀집 지역이 됐죠. 그 결과 1990년대 들어와서는 빽빽하게 이제 민가가 들어차게 됐는데 재건축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토성의 동남쪽에 있는 그 현대 리버빌 부지 이 일대에 대해서 기존의 주택들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그때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 성은 그전부터 알았지만 이 성이 이미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가가 들어섰으니까 유적은 이미 죽었다라고 포기했는데 기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민가가 있는 부분에도 4m 아래 성 아래 4m 아래 유적이 다 살아있다. 이걸 알게 된 것이 97년. 그러니까 그때부터 개발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이 문제가 드러난 것이죠. 그럼 그 당시 그 아파트 하면서 했던 거 그 아파트는 이제 건축이 됐나요 아니면은 지금 건축이 다 완료가 돼서요. 지금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럼 그 아파트 저면 기총수 할 때 나왔던 건 유물들은 다 그 나라로 들어갔나요 아니면은 예, 그거는 이제 국가 기속이 돼서 예. 송파구면은 이제 한 세대당 7, 8억씩은 될 텐데 그래도 그거를 다 보상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 지금 아파트가 개발이 된 권역은 이제 4권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권역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죠. 네. 지금 풍납토성 내부는 크게 4개 권역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그 몸체 성벽 부분인 1권역과 그 내부가 2, 3, 4권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사실은 그 권역을 나눈 그 2, 3, 4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는 큰 그 문화재의 그 중요성을 가지고 나눈 건 아니고요. 행정상 예, 이제 그 매입을 이 전체 광범위한 이 부지를 어떻게 나누어서 매입을 할 거냐라는 그 매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나누어진 그 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그 땅을 파보지 않고서는 유물이 얼마나
어느 지역에 더 많은지는 지금도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예,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재건축하면서 터파기를 통해서 유물이 발견된 지역은 이제 매입을 하고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미래마을 부지하고 경당 그 공원 부지거든요. 그래서 경당 부지 그 발굴은 권호영 교수님께서 직접 그 발굴도 하셨고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풍납토성이 사이즈가 무지하게 큰데 축구장이 한 20개 들어가요. 이 부지를 궁극적으로는 전부 매입해야 된다라는 거를 국가나 문화재청이나 모두 오케이 하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지금까지는 문화재청이나 서울시나 다 그 내부를 매입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번 그 올 1월 10일자로 문화재청에서 3권역에 대해서는 발굴 대상에서 그 보상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변경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기는 발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도 그 발굴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될 지역이지만 그 부분은 다음 세대로 넘겨서 후세에서 발굴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문화재청의 그 얘기는 뭐 재원 마련 때문이라는 게 이제 그 얘기인데 핵심은 그 문화재청이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재건축 내지는 건축 허가를 이제 완화해줬거든요. 그러면은 건축을 한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밑에 있는 땅 터파기를 하면서 이게 유물이 훼손될 수 있는데 유물은 훼손되면은 이제 망가지면 끝 아닙니까? 도자기 같은 경우는 터파기에다가 뭐 포크레인을 한번 딱 찍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게 그 후세한테 맡긴다는 거는 그럼 깨진 도자기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상에 대한 그 층수 높이는 좀 일부 완화는 했고요. 그 대신 이제 그 지하 부분은 지하 2m 이상은 굴토를 못하도록 제한을 해 왔고요. 지금 이제 변경 발표한 내용에서도 지하 부분은 종전과 같이 지하 2m 이상은 굴토를 못하도록 문화재청에서 그 부분은 제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좀 전에 주무관님 말씀대로 토성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한꺼번에 매입하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하지 말자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1권역은 성벽 그리고 이미 성 내부에서도 매입한 땅이 1권역이 되겠고 2권역은 1권역 주변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발굴하기가 좀 쉬운 그런 구역이 되겠고 3권역은 성 내부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4권역은 이미 다 파괴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매입할 필요는 없고 이미 파괴되어 있는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4권역하고 정말 따끈따끈하게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발굴할 지역하고를 좀 시차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권역을 무리하게 지금 들어서 이제 얼마 안 되는 아파트를 부수자 이건 무리한 이야기고 한동안은 주민과 유적이 함께 공존하면서 서서히 매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서울시나 문화재청이나 그 입장은 같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3권역에 대해서 종전에는 15m까지의 그러니까 5층까지의 건물만 짓게 했던 것인데 이것을 21m 즉 7층으로 더 높일 수 있게 해줄 것이냐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아마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화재청은 이제 그거를 완화한다는데 요새 이제 안전 불감증이나 안전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건축법 그러니까 건축 학상 그 층수가 올라가면서 지하 그 어떤 기초공사가 부실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고요. 이제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물 자체의 그 안정성도 필요하지만 그 집안에
여건, 집안의 상태도 상당히 그 건물의 그 건축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의 지질이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아마 퇴적이 많이 된 퇴적층으로 지금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으세요. 모래 같은 거나 이런 예, 점토하고 모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래서 좀 대단히 좀 물은 연약한 그런 집안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재보다 2계층을 더 증축을 했을 때 과연 그 건물이 지하 2m 또 2m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건상 문화층이 2m보다도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뭐 1m 50cm만 그 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7층 건물을 건립을 했을 때 과연 건물의 안전성이나 그리고 그 지하의 유물에 대한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높이를 완화한 거에 대해서 서울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참 사실 이런 매머드급 발굴은 굉장히 드문 사례일 텐데 해외에서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역시 이와 제일 유사한 사례는 중국이나 일본이 되겠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고대의 이런 왕성, 그다음에 왕경 이런 유적들이 우리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립기관이 뭐 수십 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발굴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았을 땐 그것이 손해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일본에서도 이런 그 대규모 유적들 같은 경우는 많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꼼꼼하게 보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게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규모의 이주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장기간의 발굴 그다음에 관광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앞으로 한 만약에 그걸 다 하게 된다면 한 총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상권역 내부 잔여 부지 매입해야 될 잔여 부지를 다 매입한다면 약 2조 이상이 2조. 예,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 풍납토성 그 안에 이제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재건축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그 문화재청이 뭐 5층 높이로 하는데 안에 이제 뭐 텃밭기 공사나 그 지하 그 기반 공사를 뭐 지하 몇 미터까지 또 하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거기를 떠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그걸 판다고 해서 팔리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장 이제 문제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노인층들이 좀 있는데 노인층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고 자기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하나 져서 그쪽으로 좀 이주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시가 어떤 대책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심도 있는 아직 논의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올 초에 1월달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3권역을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에 따라서 2, 3권역을 조기 보상하자라고 이제 서울시에서 1월 15일 날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향후 이제 서울시가 조기 보상과 맞물려서 이제 어떻게 행정적인 부분을 풀어 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은 아마 조금 더 논의를 더 해야 아마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그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나서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었는데 한국도 이제 90년대 후반이면 DJ 정부부터 해서 그러한 확실한 계획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예, 그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제가 한신대학에 근무하면서 풍납토성 내부의 경당지구라고 하는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을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궁전이냐 아니면 신전이냐 논쟁이 있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건물도 발굴이 되었고, 근데 이제 이 발굴이 되면서 주민들로서는 재건축을 해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 한 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날아가 버리니까 정말 절박하게 돼 버렸죠. 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워낙 많았고 그 당시에 주택 조합장이 유적을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것이 이제 2000년도 문학의 10대 뉴스가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문제가 커지니까 당시에 대통령인 그 김대중 대통령이 주관한 이런 국무회의 석상에서 유적이 중요하면은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역시 대한민국은 뭐 대통령의 한마디면은 문제가 다 풀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일사천리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경당지구에 관련되었던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이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은 이제 사적으로 지정이 됐고 현재 1권역이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이주시키려면은 좀 전에 주무관님 말씀대로 앞으로가 과제가 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그리고 이사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발생하는 금융 비용,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냐. 풍납동 전체 주민은 4만 8, 9천 명, 토성 내부는 4만 명이 넘는데 네. 이분들이 송파구 주민들입니다. 딴 데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송파구 내에 쾌적한 지역 가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렇죠. 핫플레이스에 사시는 예, 분들이니까. 딴 데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까지 이제 토지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함께 국가와 함께 풀어 나가야 될 이제 그런 첫걸음을 뛴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 그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던 건가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 이제 보상을 시작을 하면서요, 매년 200억 원 이상 부지 매입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매입을 쭉 해왔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다만 이제 그 지금 어떤 예산 규모로 볼 때 과거의 그 예산 규모는 많이 좀 모자랐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500억 원이 내려오지만 그 재원 가지고도 앞으로 2권역만 보상하는데도 1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재원으로서 매년 500억 원이라는 그 재원으로 2, 3권역을 다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40년 이상이 걸리는 걸로 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그러니까 문화재의 개발이냐 보존이냐 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재산권. 그냥 개인의 재산권을 이 어떤 역사적 유물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정책을 위해 이제 훼손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교수님이 이제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지금 거의 이제 막 슬럼화가 되고 제가 이제 그 어떤 동영상이나 뉴스를 봤더니 이제 집들이 굉장히 이게 낙후되면서 그 도로 자체나 골목길 자체가 되게 이제 우중충하게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돈이 적게 드는 가운데서 뭐 벽화나 아니면 그러니까 하다못해 페인트 칠이나 방범 시설이라든지 뭐 CCTV를 좀 달아갖고 최소한의 돈으로 그나마 뭔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서울시에서 하면서 이제 뭐 보존이나 아니면 보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지금 아이디어 나오는 게 있나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바꿔진 게? 이제 제가 그 지역에 발굴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게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요. 연립주택 사이로 길이 좁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학교가 그 안에 또 초등학교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하여튼 갖는 불만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주차난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발굴조사하고 사적으로 지정된 장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방안 중에 하나를 주차 공간으로 쓰자 이런 안도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발굴하고 결국은 주차장 만들기 위한 것이냐 이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참 이 하나하나가 풀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층이나 지하는 이제 계속 발굴을 하고 2, 3층 위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 하면 안 되나?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보는데. 그럴 경우에 또 지하에 이제 또 파일을 박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유적의 훼손이 또 불가피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똑같이 이제 그 다시 이제 건축 방식으로 또 나가는데 이제 어떤 뭐 그 건축학 교수님은 파일을 박아갖고 뭐 안정성을 하면은 뭐 그 7층까지 해도 되고, 어떤 분은 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또 유적의 훼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건축 방식에 대한 어떤 토론회나 이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갖고 어떤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문화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회의를 3월 20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자문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도 자문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안 자체가 그 지역이 연약한 집안이다. 해서 항상 그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지하 유구에 대한 훼손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계속 얘기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어떤 그 지질에 대한 집안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서울시 공무원 그 중관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문화재청이 사실 서울시보다 오히려 문화재를 보존을 하는데 더 앞장서야 될 그 기관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그런 거 지질 검사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상권적 건축 5층에서 7층 가능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기관들이 자기가 할 일을 서로 바꿔서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서울시는 빨리빨리 보상해주고 빨리빨리 어떻게 이렇게 넘기는 게 더 빠르거든요. 왜냐면 민원이 서울시로 다 들어가지 문화재청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반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지금 그 문화재청이 갑자기 생뚱맞게 1월 8일 날 그 발표한 거 보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문화재청의 어떤 역사 하시니까는 발굴하시는 분이니까 한 가지 좀 수정하자면 문화재청이 갑자기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 오랫동안 제가 알기도 위원회가 있었고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도 하고 해왔는데 사실은 서울시하고 서로 이제 엇박자가 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이 오히려 조금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서울시가 유적 보존에 좀 더 이제 좀 중시하게 된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규제 개혁이란 바람 속에서 모든 국가기관이 그렇지만 문화재청도 문화재가 마치 규제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 좀 우리가 깰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규제가 아니고 제거할 지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개발 쪽의 흐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정부 부처 특히 이제 문화재를 보호할 이런 청에도 뭐 알게 모르게 그런 압력들이 많았겠죠. 근데 하여튼 이 문제는 뭐 어디에 대해서 뭐 잘잘못 따지기보다는 앞으로는 뭐 이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이건 좀 함께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냐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러면은 이쪽 외에도 뭐 경주 월성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조금씩 규제라고 하면 안 되죠. 기준이 좀 완화되고 있나요? 예, 그 규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건설업계 뭐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제 문화재까지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기관이 1년 정도 발굴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을 우리는 뭐 6개월 심지어 3, 4개월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 이런 풍조 때문에 경주 월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현 정권에서 큰 성과를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정말 몇십 년을 끌어야 될 발굴인데 너무 빨리 성과를 보려면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풍납토성 같은 경우도 단번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들을 뭐 집단 이주시키고 이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이왕 파괴된 아파트는 주민들 사시게 하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이 가장 안 좋은 지역 그러면서 2, 3권역 이런 지역부터 좀 만족할 만한 수도로 계속 이주를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갑자기 엄청난 지원을 마련한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 결국은 하지 말자란 말과 똑같기 때문에 좀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서울에 있는 백제 유적만이 아니라 공주부여 익산의 백제 유적이 올해 여름에 결판이 나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 문제가 있거든요.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발등에 부른 서울시에 있는 백제 유적들 왜냐하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공주부여 익산과 서울시에 있는 풍납토성, 몽천토성이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이냐 문제가 또 다른 발등의 불로 또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은 사실상 변하는 게 그러면 국가에서 좀 더 많은 재원을 투여하게 된다 이런 결과인가요? 지자체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이런 것들 추진을 하죠. 근데 역시 그 부분은 또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다른 나라의 경우에 성공적인지 아니면 오히려 실패했는지 그것도 역시
많은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될 아니, 이런 부분입니다. 제주 왔더니 별로. 제주가 뭐 유네스코 막 하는데 그다지 뭐 성공적인 경우들도 있고요. 있죠. 예, 네. 또 실패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됐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또 그 뒤에 조처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 풍납토성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 풍납토성은 교수님 말대로 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좀 봐요. 그렇다면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계획과 그 다음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누군가 책임자가 바뀌고 이러면은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이 와르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교수님이 보실 때 이게 딱 계획을 하나 딱 세워놓고 이거대로 이게 쫙 장기적으로 한 10년, 20년 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칙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 원칙은 유적의 보존, 그다음에 주민의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양립시켜야 되는 것이죠. 한쪽에 어떤 피해를 강요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 두 부분을 살릴 수가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 정도의 능력이 뭐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피하고 보자가 아니라, 이것은 뭐 대통령이나 시장만이 아니라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골치 아픈 문제를 한 2년 피하고 보자가 아니라 이게 정말 내 임기 중에 정말 큰 줄기는 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또 10년 뒤에도 또 다시 이런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나오겠지만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예, 거죠. 이렇게 교수님의 될 밥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가 이번에 그 성명서 발표한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무원의 자화자찬이란 게 이런 거죠. 성명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그 성명서 내용은 그 간단하게 얘기해서 2, 3권역에 대해서 5년 내에 보상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과 문화재를 함께 보호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종전까지는 문화재청의 예산 편성에 따라서 쭉 저희들이 이제 그 문화재청의 기조에 맞춰서 보상을 했었고,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이런 그 3권역을 완화를 하고 또 보상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그 문화재가 좀 훼손될 것이 또 예견되고, 그래서 이왕에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그 이 3권역에 완화하는 그 부분도 주민들의 어떤 그 민원 사항이 좀 이렇게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높이 제한, 지하 굴토 제한, 여러 가지 재산권 제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40년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어떤 그 행정기관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3권역 부분이 완화가 됐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지금 그 16년을 보상을 하나 40년을 보상을 하나 장기간 보상은 매한가지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2, 3권역을 일시에 5년 내에 다 이렇게 보상을 하자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문화재청도 재원이 없다고 하지만 서울시도 재원이 뭐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5년 만에 정말 보상을 하려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 거죠? 2조가 들어가고요. 네. 2조가 들어가면 고기에 따라서 2조가 들어가고 매년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네네. 예, 4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1,2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부담하는 게 한 2,800억 원 정도. 그런데 됩니다. 이게 약간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그 큰 돈을 과연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문화재청에서부터.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먼저 카드를 내밀었으면은 그 기존에 하던 문화재청과 서울시 부담의 7대3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더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분담률 관계는요. 그 부분은 법에서 정해놓은 분담률이기 때문에 그 분담률을 변경을 하기 네. 위해서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현 그 분담률 범위 내에서 그거는 준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화재청에서는 그 재원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 한정된 재원만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많은 돈을 지금도 많은 돈을 예산으로 풍납토성에 편성을 하고 있지만 지금 2조라는 그 큰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는 게 국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네. 어쨌든 단기간 보상을 해야 주민도 살고 문화재도 보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재청에다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재원을 좀 마련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그 좀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간 안배에서 15% 정도 몇 퍼센트 정도의 예산을 풍납토성에 들어가죠? 문화재청에서 뭐 정확하게 제가 예. 데이터적으로 확인한 거는 아니지만 뭐 대략적으로. 예, 계략적으로 문화재청 그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에 아마 뭐 10% 이상 들어가고 그 정도 드릴 가치가 있다고 교수님은 생각하시는지. 그게 이제 균형의 문제겠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2000년도에 이제 토성 내부의 경당지구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풀렸을 때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지만 제가 경기도의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거기 있는 담당 학예사에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담당 학예사는 자신의 활동하는 지역에도 사적이 있고 그 사적으로 지정은 되고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은 지역이 있었는데 풍납토성 문제가 터지면서 돈이 그걸로 쏠리는 바람에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던 일로 쏠린 거죠. 네. 그러니까 풍선 효과처럼 풍납토성에 많이 들어가면서 다른 쪽에 갈 예산이 안 가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공주나 부여나 경주 같은 경우는 고도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 때문에 옛날의 도성이죠. 그래서 개발이 제한돼 있습니다. 5층 이상 높이의 건물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수십 년간 피해를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경우에 또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서울에만 그렇게 특별하게 해주느냐? 우리는 참고 왔는데 해주는 게 뭐냐? 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부분들, 오히려 소외되거나 이런 좀 균형이 좀 이렇게 어그러질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으면은 예상되는 것이 어떤 저항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아까 전에 채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 현 정권에서 채권 발행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런 역사적 유물 같은 경우는 사실 채권을 발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역사적 유물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도 뭐 그거를 이제 누릴 권리도 있고 그다음에 그들도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채권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문제는 이 풍납토성이 과연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서울 시민들이 알고 있느냐죠. 그러니까는 지금 풍납토성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갈등만 나오는 거지 이 풍납토성이 어떤 뭐 유적지고 이 풍납토성이 앞으로 어떤 가치를 우리한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서울시는 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뭐 문화재청이 됐던 서울시가 됐던 이런 모습들은 전혀 없고 순전히 보상, 갈등 뭐 이런 국면으로 가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멋있는 거 아, 예.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일 멋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울의 강남에 왔을 때 근처에 위락시설은 보고 가지만 정말 송파구에 가서 풍납토성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볼 만한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2년 전에 한성백제 박물관이 몽촌토성 근처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제일 좋은 것은 그 한성백제 박물관과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백제 왕릉을 함께 다 와서 애기들 끌고 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가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 터졌을 때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낄 텐데 지금은 그런 코스가 별로 개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쪽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뭐 지금까지 여러 축제도 하고 했지만 자꾸 이것이 서울의 역사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하여튼 서울의 고대 문화를 보여주는 이게 정수다라는 것을 계속 홍보해주고 이러면서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돈 낼 때 내 주머니 돈 왜 나가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공감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홍보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사 교과서가 어느 정도 비판을 받는 게 너무 국뽕에 취해 있다. 국뽕. 예를 들어서
고구려는 영토를 넓혔으니까 우리는 강한 민족 이러다가 어느 순간 들어와서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이런 식으로 자꾸 서술이 되는데 이 풍납토성의 가치라는 게 지금까지의 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얘기가 좀 커지긴 하는데요. 제가 쓴 말은 하여튼 풍납토성은 그 한국 고대사의 타임캡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75년에 멸망한 이후에 고스란히 그 유적을 그 여러 시설물들과 유물들을 그러니까 유구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구조물들하고 유물들을 거의 다 지금 뭐 이 현대에 들어와서 훼손되지 않으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굴되면서 백제사만이 아니라 삼국시대 한국 고대사가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인근의 중국과 일본의 역사 연구에서도 사실은 이 풍납토성에서 나온 유물들을 가지고 여러 부분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하여튼 역사와 그 문화 연구에서 정말 소중한 그런 그 유적이 되기 때문에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백제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요. 사람을 많이 죽이고 땅을 많이 넓힌 왕이 위대한 왕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는 서로 교류하고 인접 국가와 친하게 지내야 되고 다문화 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을 다 포용했었던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는데 풍납토성 내부에서 나온 유물들 보면은 중국 유물, 가야 유물, 그다음에 바다 건너 일본 유물 다 나오거든요. 동남아시아 유물. 그래서 하여튼 백제 왕들이 관용과 포용의 정책으로 이제 국가를 쭉 발전시켰는데 그 결과물들이 이 내부에 있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교과서 내용에서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땅을 넓히는 왕이 아니라 많은 그 외부 사람과 문화를 포용했었던 위대한 왕 그리고 그들이 남긴 흔적 그리고 그것들이 남아 있는 풍납토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각광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교수님 말 들으면 한일 고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논점이나 쟁점이 많은데 그 부분도 이게 이제 유물이 발굴이 예. 되면은 많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서 일본제 유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만든 네. 유물이. 근데 그랬을 때 이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함락되는 시기는 AD 475년이에요. 그럼 그 유물의 나이는 그 시점보다 더 뒤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470 그렇죠. 그 시기가 이전 거잖아요. 근데 종전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유물의 나이를. 그런데 풍납토성에서 그게 나옴으로 인해서 일본의 연대도 바뀔 필요가 있고 가야도 바뀌고 신라도 바뀌고 다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데 정말 이렇게 여러 군데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그 아까 거기 이제 일본 유물도 나오고 그러면 일본 학자들도 부르고 일본 애들도 좀 부르고 이제 중국 사람들도 불러갖고 그 정말 아시아권에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그 굉장히 어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유물로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서울시나 송파구나 문화의 청에서 주도해서 동북아시아 3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술대회 한 적도 많았고요. 바로 풍납토성 가지고선요. 근데 풍납토성 조사할 때 또 많은 학자들이 와서 직접 보고 또 참여하고 또 의논하고 해서 아주 뭐 3국의 문화 교류도 학술 교류도 하고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그 발굴하실 때 일본 학자들도 온 사람들도 꽤 있나요? 제가 풍납토성을 발굴을 할 때가 1999년, 2000년 그리고 2008년인데요. 그때는 중국과 일본에서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저를 찾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발굴 안 하니까 안 와요. 안 오고 예, 이제는 좀 쓸쓸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풍납토성 발굴하면은 우리만이 아니라 뭐 중국, 일본 학자들도 다 관심 갖고 와서 직접 사비를 들여서 와서 구경하고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왕 뭐 역사 얘기가 나온 김에 역사 스페셜로 좀 들어가면은 이게 왜 이렇게 뒤늦게 발견됐고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문화재에 대한 의식이 많이 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일제 시대 때 이미 어느 정도 발견이 됐다는데. 백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주부여라는 것이 너무 이미지가 강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백제사 하면은 공주부여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백제 전체의 역사를 보았을 때는 3분의 1이 안 됩니다. 공주와 부여를 합쳐도 오히려 그 탄생서부터 성장할 때의 시기가 3분의 2가 넘는 시기가 바로 서울, 강남, 송파구의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있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다 잊어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1994년도에도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 행사라는 행사가 있었던 네.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뒤바뀌어서 백제사의 3분의 2 정도는 서울이다라는 것이 서서히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선쯤에 서울 건국
정도 600년 뭐 이런 말은 이제 없어지겠네요. 없어졌죠. 없어졌고 서울시 산하로 이미 한성 백제 박물관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서울시가 백제사를 서울시의 일부로 서울시 역사의 일부로 이제 인정했다는 이야기죠. 그 아무래도 공주부여 이런 이미지 자체가 그때가 백제의 전성기였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 그럼 전성기가 풍납토성이 있을 때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전성기가 이제 언제가 전성기냐가 이제 네네. 문제가 되겠죠. 근데 글쎄요, 그 국가로서의 성장과 함께 근초광대라고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도 나오는 네. 그래서 중국과도 교류하고 일본과도 교류하고 또 가야와도 교류하고 이런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이죠. 바로 풍납토성이 있던 그 시점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땅을 많이 넓히고 이런 차원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이때입니다. 공주부여 때보다 땅이 넓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계 주민들, 가야계 주민들을 다 포용해서 하나의 고대 국가 틀을 만들었던 바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죠. 그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의 낙소스처럼 허브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교류에서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가 백제다. 이것은 저희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이제 그런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시점은 바로 풍납토성의 왕성을 자리 잡고 있었던 시점. 바로 그 시점. 특히 이제 근초고왕대 이럴 때도 보고 있는 것이죠. 4세기 중반 네. 이럴 때로요. 근데 강남에 있었던 유명한 아파트 이름들 다 되면요, 이게 원래 다 유적들이 있는 유적들이에요. 이게 송파구 풍납토성 외에도 강남 자체가 유적터라는 그럼요. 건가요? 그거 살기 좋은 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파괴했는데 그때는 개발이 최고니까 그렇지만 네. 이제는 달라지죠. 이제는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서울시도 그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더 변하고 지금도 변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것이 정말 장애물이 아니고 소중한 21세기에 이거 정말 재산이다. 문화재가요.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요. 이게 뭐 그리스의 뭐 신전 그 뭐 딸랑 하나 있는 것 같고 지금 1년에 몇 천만 명이 와갖고 이제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 이게 자연유산 때문에 오는 사람은 이제 자연이 뭐 이렇게 그 리조트가 생기면서 많이 파괴되면은 안 오는데, 그 역사 유적 유물 같은 경우 보존만 잘하면 그거를 보러 오는 그 관광객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 얘기고, 실제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항상 재산권, 이 재산권 가지고 또 이제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이제 민원이라든지 그걸 또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시민을 어떤 설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서울시가 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데, 토론회라든지 시민 뭐 의견을 수렴하는 뭐 민원인과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무부처가 지금 송파구로 돼 있는데 어떻게? 아니, 뭐 공무원은 잘하고 있다고 하겠죠. 시민들은 언제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던 거고요. 많이 이제 좀 서울시가 어떻게 하려고 하겠다 하는 그 서울시의 그 이제 입장을 좀 알아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성명서도 발표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께서는 서울시의 그 조기 보상안에 대해서는 뭐 환영할 수밖에 없죠. 예, 환영은 하는데 과연 이제까지 문화재청이 끔찍도 안 했는데 네. 지금이라고 그게 되겠느냐? 그렇죠. 이제 예. 그 동안에 이제 그간에 불씨에 쌓였는데. 이제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당장 그 조기 보상과 규제 완화 그 두 네. 가지를 놓고 보면 조기 보상은 이게 될지 안 될지 지금 예. 주민들은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생각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큰 마음을 줄 수 없는 거고, 삼권역 그 규제 완화는 일단은 문화재청에서 일단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삼권역 부지 한 3% 정도밖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이제 문화재청의 그 예산이 재원이 한정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에서는 그 문화재청에서 그 확보한 그 예산을 가지고 이게 풍납토성의 네. 그 보상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일단은 그 문화재청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기 보상에 대해서 같이 국채를 발행을 해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조기 보상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재부라든지 기획재정부, 중앙 정부에서 큰 돈을 아니면 큰 재원을 줄 수 있는 그
중앙 기관 정부 기관과 저희들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와 문화재청 둘만 2인 3각으로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처까지 개입하게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그래서 없군요. 지금 물론 이제 풀어 나가는 방법이 좀 복잡하고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서울시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저기 간부님들이 그런 국회 그다음에 그 기재부 장관 부총리시죠. 네. 예, 계속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서울시 입장과 풍납토성의 문제를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 지금 국회의원들은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일단은 네, 일단은 제가 거기 참석을 하지 않아서 반응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네. 아마 그게 설명을 듣고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재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시장님도 많이 설명을 드리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각 그 설명을 들으신 분들께서 네. 그 부분은 아마 좀 더 고민을 하고 어떻게든 해결 방안이 한번 찾아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벌써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어서요.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못다 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혹은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한마디씩 먼저 피터님께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개발이냐 보존이냐 재산권 침해냐 이걸 다 떠나서 그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시민들이 알게 하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서울시의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일을 잘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이 가스실에 끌려온 듯한 우리 공무원님께서도 한마디를 이거 나중에 유튜브로도 보이는데 정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어요. 너무 힘드셨나 봐. 야, 이러다 과로사로 쓰러지시면 어떡해. 요즘 풍납 토성이 지금 이렇게 지금 세간의 이슈가 돼 가지고요. 지금 역사 문화재과가 지금 굉장히 풍납 토성에 지금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게 올 초에 이제 사실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많은 이제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계획을 멋있는 계획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는 들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가 이제 풀어 나가야 될 그런 과제고 아마 서울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시면 서울시다운 행정으로 주민들께 보답해 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의 그 공약 같은데. 네, 참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정말 저도 이제 주로 아까 말씀은 이제 유적의 가치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도 발굴하면서 계속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접해 보니까 물론 유적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민들이 고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동안 그 97년도에 이제 처음 발굴 시작된 이후로 지금 올해가 지금 19년째입니다. 만으로 18년이 됐고요. 근데 그 얘기 뭐냐면 그 당시에 환갑이 치던 분은 좀 있으면 이제 얼마 더 살지 못하시고 하는데 뭐 이사도 못 가시고 뭐 아파트를 얻는 것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정말 이제는 아무리 뭐 번듯한 그런 계획 뭐 장밋빛 이런 것보다도 정말 실천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마침 이제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지금 뭐 다 계획을 다 발표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또 이렇게 희망을 주고 나서 실천을 못하게 될 경우에 이분들의 좌절감은 나중에 어떻게 정말 이거를 우리가 갚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정말 이번에 양대 기관이 정말 이제 손 뭐 다 발벗고 이제 나섰으니까 뭔가 좀 끝장을 봐서 그러니까 뭐 빨리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물꼬를 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 4만 명, 5만 명 주민들이 정말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사실 그 문제가 너무나 큰 희생을 그동안 강요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미 18년 동안을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주무관님이
아까 공약처럼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야 뭐 참 책임감 없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꼭 좀 잘 되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문화재 보수 정비와 관련된 예산은 서울시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위에 많은 분들께도 좀 이렇게 문화재청이나 중앙 정부에서 큰 좀 결단을 내려서 풍납토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좀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 문화재청분도 있었어야 돼. 맞습니다. 그랬어야 됐다. 하지만 우리는 어용 방송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주무관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고 목소리는 지금 쥐간에도 이거보다는 크지 않을까 싶은 수준인데요. 주민들은 그거보다 더 힘들어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굉장히 감동 깊은 자리였습니다. 이 정책뿐 아니라 지식까지 역사 스페셜을 한번 다루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패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물러나고 피터님하고 제가 물러나고 그 교수님들을 잔뜩 앉혀서 좀 더 깊이 있는 팟캐스트로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듣겠죠. 지금도 안 듣는데 아무튼 언제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뭐가 되고 피가 되고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한 방송 시청 뒷골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